이수석 부의장 홍익표입니다. 제79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 문발을 듣겠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일이 1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의 협상과 개헌안 공고 그리고 국민투표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민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통에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우리 당의 권력구조 개편 부상을 핑계로 해서 정쟁 시도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못받기, 임기 연장 등 소설을 쓰며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트집 잡기, 발목 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자유한국당 안을 내놓고 건강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시간만 끄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감만 더해갔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집권여당이 아무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도 야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국민 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국회가 언제까지 개헌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입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 발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길입니다. 우선 시일이 촉박한 만큼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개헌안 협상에 이화돼 비교섭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창구를 넓혀가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시급한 주요 법안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지난 회동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 법안 중심으로 속도를 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처리 지연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이 코앞으로 다가온 마당에 구체적인 선거구가 아직도 획정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후보자들의 공무당권 침해는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조속히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세출 법안 처리도 정말 시급합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예산안 근거를 위한 법안 처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아동수당법이 통과돼야 9월부터 0세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 민생 법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 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이나 장애인연금법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2018년 예산안에도 반영했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당연한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늦춰질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효과만 30년간 15조가 넘고 특히 기후변화로 갈수록 심해지는 국지적인 홍수, 가뭄 등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이 지나서 정부조직법 완성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안 해준단 말입니까? 정말 하루빨리 정부조직을 완결시킬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연말 교섭단체 간 처리하기로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던 만큼 신의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꼭 처리가 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서민을 위한 민생입법 통과가 2월 국회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2월 국회는 민생 국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정상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저임금 대응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재 신청률 25.2%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편의점, 슈퍼 등과 같은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카드 수수료 원가 중 대행 수수료 개선안도 오늘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가 여기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죄 없는 최저임금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말고 고착화된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서 찾겠다는 심정으로 돌아다녀본 현장은 골리앗처럼 넘기 힘든 불공정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넘을 수 없는 불평등에 신음하는 을들의 절규가 넘쳐났습니다. 우리 국회가 바로 지금 할 일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사는 길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2월 국회 통과를 그토록 하자고 했던 민생 입법들이 바로 그런 절규에 우리 정치가 정직하게 답하는 것임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나머지 야당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2월 국회 다음과 같은 입법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장사할만 하면 고일의 임대료 폭탄에 쫓겨나는 상인을 보호하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공룡유통재벌에 신음하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육성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가맹본부 수수료 폭리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최소한 권리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법, 혁신과 아이디어 하나로 일생을 걸고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법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구조적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OECD 최고 수준인 저임금 노동을 근절하고 장시간 근로를 근절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고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도 반드시 통과시켜서 노동이 희망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인 국회 현실에서 이 같은 법들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정치권이 정말 되돌아봐야 합니다. 2월 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2월 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인 것처럼 남은 기간 내내 민생입법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법들 꼭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의장 모두 발언 드립니다. 아니 철규를 하시는 거. 아 이거 해야지 이런 법을 안 하고 말이에요. 맨날 정책만 하고. 예. 무슨 국회가 이래요. 야당이 그런 거죠? 야당이. 그러게요. 야당이 그런 거. 그렇죠. 너는 책임을 항상 분명하게 싸잡게 얘기하고.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철강 통상 압력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통상 압력과 관련해서 일부 야당의 태도 또 유감스럽습니다만 또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 통상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친북 정책 때문에 미국이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이 국익과 관련한 이 엄청난 문제조차도 색깔론을 들이미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안보와 통상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을 듣고 한미동맹이 우려된다 하면서 외교 라인에
전면적 교체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은 국제무역 규범에 어긋납니다. 이 어긋나는 이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이런 미국의 잘못된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온당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통상 압력에는 이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정부와 대통령 탓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잘못된 트럼프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그럴싸한 이유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매우 반애국적 행위입니다. 국익이 걸린 문제, 안보와 통상 이런 문제들은 정쟁의 도구로 삼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야당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아주 강화된 일입니다. 더 그 이전부터도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계, 관세 등 미국의 이 수입 규제 조치 현황을 보면 2010년 이전에는 20년간 총 10건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2011년 이후에 30건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2015년에 7건, 2016년에 6건, 2017년에 8건으로 2015년 이후에 급증을 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저희가 야당을 하던 2016년 기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나 유승민 대표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2015년, 2016년 미국의 이 수입 규제 조치도 박근혜 정부의 외국 정책 때문에 그래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일인가?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내의 상황이 원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하고는 특히 대북 정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정치 세력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또 행위를 하게 되면 만년 야당 신세 면치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미동맹에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깊은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안보 문제와 대북 문제에 있어서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당들이 이 안보와 통상 문제를 정쟁화해서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려하는 시도, 이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기업과 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이 통상 갈등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철진한 색깔로 더 씌우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던데요. 그 소아당뇨 혈당 측정기 판매와 관련한 소아당뇨에 걸린 자녀를 위해서 개인용 혈당 측정 시스템을 개조한 엔지니어 출신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어서 해외 사이트를 다 뒤져서 그걸 구입을 하고 또 이 혈당 측정 값을 부모의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해서 소아 당뇨 환우회 회원들에게 판매를 한 것인데 사실상 제공을 한 것입니다. 수익을 남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로부터 무허가 수입과 불법 개조 및 판매 명목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선행이 오히려 위법이 되어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식약처는 지나친 형식적인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여러 정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급적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구나 이 문제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일도 아니고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고 개조하였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회원들에게 대한 판매 행위도 사회통념상 이윤 추구 행위로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자가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개발은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이 보다 좋은 의료 환경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급히 개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희귀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희귀난치 질환 관련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품 개발 및 허가를 위한 지원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현안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근 수석부 대표 현안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회의 모습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사위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정당한 질의를 하는 우리 당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전선동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이 일개 청와대 행정관 같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발악한다 등의 악의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 국회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에 대한 대부분의 질의를 강원랜드 검찰 수사에 쏟아냈고 수사가 과잉이다, 검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투의 황당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앞장서 막아 달라는 부정청탁인 것이고 국정농단 시절 청와대로 해결하는 반국민적, 반시대적인 요구인 겁니다. 강원랜드 대규모 채용 비리와 수사 외압에 대해 직접 관련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관련자들은 억지 주장과 황당한 요구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먼저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한 김성태 운영위원장은 과도한 위원장 권한 남용과 독단, 독선, 독재적 진행으로 국민들의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첫 운영위 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의 회의 주제 점수는 낙제점이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우선 운영위 회의 진행 순서와 질의 시간에 대해 3당 간사 간 사전 협의를 묵살하는 발언과 진행, 오전 회의 종료 후 회의를 일방적으로 정해 선포하고 또 회의 초반 동료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진행 발언을 맡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지휘가 완장찬 골목대장인 듯 출석기관과 동료 의원들에게 위원장의 권능이라느니 특단의 판단이라느니 자료 제출 때까지 오늘 위원회를 세우지, 즉 중단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국회 개원 이래 최초로 청와대 비서실장을 발언대에 서라고 지시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슈퍼 울트라 갓 위원장으로 느꼈을 법합니다. 어제 운영위원회 회의에 앞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대표는 자유한국당 116명의 맞춤형 보복, 짜여진 각본에 의해 의원들을 한 사람씩 속아내고 있다는 정치보복 주장을 펼쳤는데 운영위 회의 진행이 마치 분풀이나 화풀이, 청와대 군기잡기는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운영위원 자리가 결코 청와대나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상황은 아니고 3당 간사 합의를 위원장 마음대로 어기도 되는 황제위원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회법 49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임무이므로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동료 의원들의 발언과 질의를 자유롭게 보장해주는 위치인 것입니다. 앞으로 3당 간사 합의에 의한 의사 일정을 존중해 줄 것과 출석 기관에 대해서도 과도한 지시나 윽박을 중단하고 A를 갖춰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억지 주장과 황당한 질문, 독단 운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권선동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놓고 민생 법안도 대국민 약속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를 무마시키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오기로만 비춰집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주간도 전체 상임위 법안 심사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던 점을 반성하고 남은 기간 정쟁 시도보다는 제발 조건 없이 성실하게 입법심의에 임해줄 것을 재차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경엽 이정조위원장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관련된 발언이 많아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헌정특위 개헌소위가 일주일에 2번씩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태도를 보면은 개헌 색깔론 공세 그리고 시간 끌기로 지방선거를 넘기겠다고 하는 전략이 아주 노골적입니다. 지방 분권의 강화를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사회주의적인 헌법이라는 주장까지 정말 참 가관입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주장부터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지방선거 때까지 하기로 했던 대국민 개헌 약속을 저버리고 이 시기를 넘기겠다고 하는 전략이 아주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시에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제안이 됐을 때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될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국정의 블랙홀이다라고 하면서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략에 보면은 그러면은 지방선거를 넘겨서 문재인 정부 내내 개헌 논의를 끌고 가서 이걸 가지고 국정 발목 잡기, 국정 흔들기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 심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협력 협정, 이것도 역시 이면 합의가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 자유한국당 정부의 외교 적폐로 지적됐던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어제 외교부의 검증 TF가 검증한 결과 역시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스키프라고 하는 민감 정보 수집 특수 시설에 대한 현금 추가 지급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 간에 국방부와 외교부 간에 논란이 일어났고,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김장수 안보실장, 윤병세 외교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이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이 정보시설은 지금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빼기로 하고, 이것을 별도의 약정서 형태로 이면 합의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 시설에 대해서 언론에서 과연 이 도청, 감청, 해킹이 가능한 이 민감 정보 특수 시설이라고 하는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가에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서 이것이 국회에 보고될 경우에 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작전을 짜고 미리 모의를 하고, 그리고 형식은 별도의 약정서 형태로 만들어서 가서명을 해놓은 다음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이 내용은 빼고 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국회 보고를 은폐했고, 이것은 최고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외교 적폐입니다. 그리고 지난 8차 협상에서 최대의 성과물이었던 방위비 분담 협상의 현물 지급 원칙을 훼손시킨 국익 훼손 외교였습니다. 당시에 미국 측은 이러한 합의를 본 협정문에 넣자고 했지만은 우리 정부는, 특히 우리 외교안보 이 적폐 4인방께서 본 협정에서 제외하고 이면 합의로 할 것과, 이것을 국회 보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미국 측에도 비밀 유지를 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그야말로 막장 외교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우리 측 협상대표 한 사람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외교안보 적폐, 김장수 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이들에게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요원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최소 4개 이상의 위측 민감정보 특수시설 건설에 3천억 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잔액이 사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은 불가하다라고 분명히 밝혀둡니다. 지원을 하려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다시 밟든지, 아니면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는 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는 10차 방위비 분담 협상, 국민과 함께하는 협상으로 수정과 같이 투명한 협상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산업자원통상위원회가 있어서 한국 GM 문제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것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한국 GM과 관련돼서 몇 가지 오해와 분명히 밝혀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부 그 야당 정치인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이런 분들께서 마치 이 한국 GM의 이 위기가 이 강성노조 또는 이 고비용에 따른 고임금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주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인용되고 있는 이 하버 리포트라는 이 리포트를 보면 이 리포트에 이제 그 전 세계 그 자동차 공장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GM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 GM 공장 31개 중에서 부평하고 차원 공장은 10위권 이내에 들어갑니다. 군산도 이 나쁘다고 하지만 디트로이트보다 훨씬 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평가가. 근데 이 군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지난 한 2년 전부터 이 가동률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가동률이 떨어지면 실제로 이 생산되는 자동차는 수는 적고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나 비용은 기존에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글로벌 그 생산 전략의 전환에 따른 한국 내에서의 물량 감소가 생산성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지 이 고임금, 뭐 노동 강성 노조가 이 한국 그 GM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이 기업의 파산이나 또는 기업의 위기의 책임을 늘 관성적으로 노동자에게 돌리는 태도야말로 정말 지극히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는 분명히 사실관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GM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호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009년도에 2조 원 상당의 지원을 받고 유지하다가 추가적으로 3조 원의 지원을 요청한 2013년에 3조 원의 지원을 호주 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니까 철수한 사례가 있듯이 저는 이번 그 한국 GM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그 실사, 영역평가가 선행된 이후에 그에 따른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그 중요한 것은 GM 스스로가 자구책을 그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갖고 와서 우리 정부와 주채권 자인 산업은행에 제시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GM 대우 위기가 한국 GM의 위기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산업은행에서 이 문제를 제2 그 채권자죠. 이 산업은행이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업은행은 그 GM은 물론이고 대우조선을 포함한 여러 부실 그 채권을 지금 갖고 있는데 산업은행을 통해 이 전반적인 부실 채권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중국의 철강과 관련된 우리 철강에 대한 미국의 우리 통상 압박 문제인데요. 잘 보셔야 될 게 이 철강에 대한 압박 문제는 한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글로벌 통상과 관련돼서 미중 간에 지금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부 그 언론과 야당에서는 왜 중국한테는 WTO 제소 안 하고 미국과 문제가 되니까 WTO 제소하느냐는데 정말 모르셔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국과 우리가 지난번 한중 간의 무역 마찰이 생긴 거는 그 원인이 사드라는 외교안보적 사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WTO 제소보다는 외교적 해법이 주력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고, 이번 이 미국의 철강 압박 문제는 정확하게 미국의 흑자를 보는 나라, 미국에게 철강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 대한 통상과 관련된 경제적 이유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외교적으로 풀자,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럼 동맹 문제하고 이 통상 문제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 늘 한국의 보수 정권 또는 일부 보수 세력의 그 기조라는 것이 한미 동맹 관계를 생각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미 동맹 관계에서 우리 기업들 한국 경제를 포기할까요? 그게 한미 동맹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미국이 한미 동맹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통상 압박을 해소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 통계를 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철강 수출 통계인데요. 중국의 철강 수출 통계 최근 한 4, 5년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했습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평균 15% 이상이고 다른 나라는 두 자릿수로 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5.7%고 베트남이 몇 년 사이에 꽤 늘어서 베트남이 10% 정도 달하고 나머지 국가는 다 4% 이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됩니다. 캐나다는 아예 중국산 철강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철강 수입 통계를 보시면 미국의 철강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캐나다, 브라질, 한국입니다. 일본은 꽤 밑에 있어요. 6위권이고요. 즉 캐나다는 중국으로부터 철강 수입을 하지 않는 나라고,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철강 수입을
거의 미미한 수준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일본은 물량을 매우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만 톤 수준으로. 즉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즉 중국으로부터 철강 수입을 많이 하는 한국, 베트남, 태국 등이 주 타켓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현재 글로벌 통상 전쟁의 구조적 요인을 무시한 채 마치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다. 이건 도리어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일방적인 통상 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런 논리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EU의 자유무역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많은 전문가들이나 EU의 통상 당국도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무리하고 일방적인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이 전 세계 글로벌 통상에 새로운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지금 시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국내적 논리에 의해서 무슨 한미동맹이 위기다, 좌파 정부, 친북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내내 이 색깔론으로 이 통상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데 분노를 넘어서 참 그것밖에 논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애잔한 느낌만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보기에 딱합니다. 정말 좀 제대로 된 논리 갖고 와서 정부에게 제대로 좀 공격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정부도 여당도 좀 긴장을 하는데 야당이 이렇게 형편없어야 정부 여당이 긴장하겠습니까? 좀 잘 좀 해주십시오. 홍준표 대표님하고 이 김성태 원내대표님 좀 제대로 하는 야당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것으로 네. 예. 그래도 집권 여당은 항상 긴장합니다. WTO 제소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이제 중국에는 안 하고 왜 미국에 했냐 이런 공격들이 있었는데 당시 중국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중국 정부는 직접적으로 무역 보복을 한 게 아니고 민간을 우회해서 했기 때문에 WTO 제소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방금 정확하게 우리 홍익표 수석께서 제기를 하셨지만 문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협법을 가지고 풀었고 실제로 풀고 있지 않게 실제로 풀었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홍근 수석께서 어저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기관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바른대에 세운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국회의원 3번 하면서 장관석에 앉아있는 부처의 장을 바른대에 세운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아있는 배석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얻기도 하고 또 잘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제 다른 데에 세우기도 합니다.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혼내주려고 하는 경우에 세우기도 합니다만 앞줄에 앉아있는 발언석에 앉아있는 그게 발언석이거든요. 이 기관의 장을 국회에 출석하는 기관의 장을 다른 데에 세우는 것은 국회의원 하면서 처음 본 모습입니다.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다. 수강님, 현안 발언 마지막. 예. 그래도 현안 발언. 야당이 제대로 못해서 정부 여당이 긴장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은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더 강조하려고 더 열심히 한다는 걸 나타내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당이 정말 긴장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지막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2월 6일 날 대정부 질의할 때 영세중소 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국민들의 소비 행태가 많이 변했죠. 오프라인에서 한 80% 정도 구매하고 온라인에서 한 20%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따른 결제에 카드 수수료가 3.5%라고 그렇게 제가 대정부 질의할 때 지적을 했고 재경부 기재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여당의 정책위가 워낙 빨리 움직여서 어제 대안을 좀 마련을 했죠. 그래서 제가 칭찬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가 3.5%인데 여기에도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어제 우리 정책위가 정부 측과 협의를 해서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이렇게 강경협의를 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15만 영세 사업체가 내년부터는 최소 0.8% 또 1.3%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강경협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정말 야당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서 여야가 함께 이 정책과 결과물을 갖고 국민에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